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학 리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이런 걸 알아보면서 통계학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학문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알아봤고, 데이터 분석하고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샘플을 취한 다음에 데이터를 좀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이 척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척도라는 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저희가 측정을 할 때 만약에 길이를 잰다 그러면 센티미터, 미터,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걸 댔을 때 이런 거 있죠. 남자냐 여자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대로 보면 이게 명목적도 같은 경우죠. 명목적도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서열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수미양가, 수우미양가 이런 애들. 그다음에 등간척도로 가장 유명한 거는 저희가 온도. 그다음에 이제 비율척도가 이제 나머지 길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명목척도를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보면 대부분 이렇게 남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female, male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거 대부분 다 숫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과 0 보통 이렇게 많이 바꿉니다. 그다음에 수음이양가 이런 애들도 우리가 보통 숫자로 바꿔야 되겠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저희가 바꿉니다. 그다음에 온도는 원래 숫자고요. 길이도 숫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처음에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차이를 보면 이 남녀 같은 경우에는 1과 0이라는 게 0, 1, 2 이렇게 해도 되죠. 0, 1, 2, 3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색깔로 치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얘네들은 말 그대로 명목척도,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빨간색이면 0, 파란색이면 1, 노란색이면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서열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로 나타나는 게 숫자가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살짝 의미가 있는데, 뭐가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1과 2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죠. 3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고 4를 비교했을 때 얘를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럼 얘는 이 숫자가 수학적으로는 전혀 의미 없는, 연산이 안 되는 아이고, 얘는 연산이 됩니다. 비교 연산만 됩니다. 비교 연산. 더하기 빼기는 안 되죠. 의미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과 2를 더하면 3이 나오는데, 이걸 연산을 해버리면 무슨 뜻이냐면 수하고 우를 더하면 미가 나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만 가능합니다. 얘가 얘보다 더 크냐, 작으냐. 그럼 수가 더 크다라고 보면 숫자를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비교 연산은 가능한, 서열척도는 비교 연산은 가능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간척도하고 비율척도가 살짝 헷갈리는데, 과연 온도하고 길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온도는 우리가 20도가 10도보다 2배 더 더우냐? 2배 더 따뜻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가장 더 쉽게 딱 얘기를 하면 영하 10도가 영상 20도보다 몇 배 더 더우냐, 몇 배 더 뜨거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불가능한 거죠. 대신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20도가 10도보다 10도만큼 더 따뜻하다. 21도는 20도보다 1도만큼 더 따뜻하다. 더 뜨겁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치적, 수학적으로 보면 얘는 덧셈 연산, 더하기 빼기 연산은 가능한 거죠. 그러나 곱하기 나누기는 안 돼요. 곱하기 나누기는 몇 배, 2배, 3배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길이를 나타내는 비율척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m가 10m보다 2배 더 길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20m가 10m보다 2배 더 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율, 얘는 더하기 빼기 당연히 되고요. 21m가 20m보다 1m 더 길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도 되고 곱하기 나누기 연산도 되는 그런 모든 연산을 수학적으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비율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율척도하고 등간척도가 어떤 차이가 있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온도하고 길이는 무슨 차이가 있나를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차이는 절대 0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절대 0점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비율척도는 가장 작은 게 0이에요. 길이, 무게, 음수값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 등간척도는 0 밑에도 음수값이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등간척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 온도도 사실은 다 등간척도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과학에서 배웠던 절대온도라는 게 있어요. 절대온도. 몇 도 K, 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마이너스 273도가 켈빈으로 하면 절대온도로 하면 0도죠. 0도 K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네. 이런 절대온도 같은 경우는 0점이 있습니다. 0점. 제일 작은 게 0. 왜냐하면 절대온도에서는 0보다 적은 온도는 없어요. 0이 되면 모든 게 다 얼어버리고 다 멈춘 그거를 저희가 절대온도로 잡은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절대온이 있습니다. 이런 켈빈 온도, 절대온도 같은 경우에는 비율척도입니다. 비율척도. 그래서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0점이 있느냐 없느냐. 절대 0점이 있으면 그 0으로부터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비율이 가능합니다. 몇 배가 가능하죠. 근데 0이 있고 음수가 있으면 이 음수 여기가 있는 경우에는 뭐 몇 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더하기 빼기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비율척도는 절대 0점이 있는 연속된 숫자, 절대 0점이 있는 연속된 숫자고 이런 아이들은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연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 다 가능하고 비교 연산 다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등간척도는 연속된 숫자인데 절대 0점이 없는 연속된 숫자 이런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비교 연산까지 가능하죠. 곱하기 나누기 안 되고 더하기, 빼기, 비교 연산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서열척도는 얘는 연속된 숫자가 아니죠. 연속된 숫자가 아니고 하나씩 1, 2 이렇게 끊어진 숫자예요. 1.1, 2.1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숫자, 이런 아이들인데 연산은 비교 연산만 가능하다. 비교 연산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명목척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얘도 이렇게 끊어지는 연속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연속되지 않은 숫자인데 얘는 크기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크기 자체도. 그래서 얘는 비교 연산도 안 돼. 그래서 얘는 연산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죠. 명목척도는 연산 안 돼. 서열척도는 비교 연산만 되고 등간척도는 비교 연산하고 더하기 빼기만 되고 비율척도는 비교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연속된 걸로 해보면 등간척도하고 비율척도는 연속된 숫자고 서열척도하고 명목척도는 그 연속되지 않은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명목이냐 서열이냐 이거보다 여기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왼쪽에 있는 요 숫자를 저희가 범주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주형.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걸 저희가 수치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에 있는 걸 수치형. 여러 가지 용어로 쓰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건 범주형.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수냐, 우냐, 미냐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이런 범주형이고 이쪽은 수치형, 연속된 숫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범주형과 수치형은 완전히 다른 데이터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통계학이나 이런 데서 이걸 나눠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0부터 만약에 100까지 뽑았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레인지를 나눠서 0부터 10은 1로, 11부터 20은 2로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죠. 30은 3으로 이런 식으로 연속형 데이터를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도 가능해요. 생각해보면 연속형 데이터라는 거는 이게 0 다음에 1, 2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에 0.5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0.05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을까? 사실
그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무한대죠. 개수가 무한대만큼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데이터는 실제로 무한대만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로 측정한다 그러면 가장 작은 게 0.1이고 뭐 1일 수 있고, 미터로 측정하면 가장 작은 게 1미터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만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 사이에 무한대만큼 있지는 않고 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거는 뭐 약간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포함된 거기도 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X값과 Y값이 있는데, X값이 수치형이냐 그다음에 명목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Y값도 수치형이냐 명목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 1번 경우, 2번 경우 이렇게 있고, 이게 얘도 만약에 A 경우, B 경우 이렇게 있다면 조합이 있을 수 있죠. A와 1의 조합, A와 2의 조합, B와 1의 조합, B와 2의 조합, 이렇게 조합이 4개가 있는데 이게 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는 하나가 아니니까. X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기본적으로. 네, Y는 보통 하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수치형이냐 명목형이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좀 달라지고요. Y가 또 수치냐 명목형이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달라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1부터 100까지를 뽑는데 이걸 연속형으로 뽑았다. 그러면 굉장히 작게 해서 0.1의 범위로 뽑았다. 그러면 0.1, 0.2 쭉 해가지고 100까지, 100.0까지 있는 거잖아요. 100.0까지.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보면 그 명목형으로 나누면 100까지,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가지. 1000가지의 명목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0.01까지 더 그 정밀도를 내렸다. 정밀도를 내렸다. 그러면 10,000가지의 명목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가장 이론적으로 이거를 0.00001 무한대까지 내렸다. 그럼 원래는 0과 1 사이에 무한대의 숫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는 무한대 가지수만큼의 명목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겠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Y값이 수치형이냐 명목형이냐에 따라서는 다르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면 Y값이 수치형이라는 거는 무한대 가지수의 명목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수치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명목형으로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0부터 Y값이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수치형으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그 모델을 만들었다. 이거하고 명목형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예를 들어서 수치형은 무한대의 명목형 데이터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명목형이 실제로 더 잘 맞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업에서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거를 Y값을 명목형으로 쪼개서 예측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0부터 만약에 100까지 예측하는 숫자를 예측하는 게임이다. 그런 태스크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0인지 1인지 2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자릿수가 한 0부터 9까지인지 혹은 10부터 20까지인지 20부터 30까지인지 이게 만약에 중요한 업무라면 그냥 숫자로 예측해서 요거를 갖다가 범위를 잡는 것보다 애초에 데이터를 자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번, 여기서는 2번, 여기는 3번 이렇게 명목형 데이터로 잘라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바꾼 다음에 데이터를 예측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치형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맞출 수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실제 현업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태스크에서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조건 명목형으로 자르면 잘 맞춘다고 자르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1인지 2인지 중요해. 혹은 1.1인지 1.2인지도 중요해.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수치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따라서 수치형으로 할지 명목형으로 할지 결정이 되지만 우리가 받은 데이터가 무조건 수치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치형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명목형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서 할 수도 있다. 왜? 명목형으로 하는 게 가능하면 조금 더 정밀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Y만 그런 게 아니라 X쪽도 수치형 데이터와 명목형 데이터가 있다면 이걸 우리가 얼마든지 수치형을 명목형으로, 명목형을 수치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아무 데이터나 막 바꾸면 안 되겠죠. 실제로 그게 현업에서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수학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 바꿔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치형을 명목형으로 바꿀 때는 레인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만들 수 있다. 물론 명목형 데이터로 들어온 걸 수치형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죠. 범위가 얘가 더 정밀도가 높은 거니까 0.1, 0.2, 0.3은 1부터 10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얘가 1부터 10은 1로 들어왔어. 1부터 20은 2로 들어왔어. 그럼 얘가 실제로 1이었는지 2였는지 3이었는지 이렇게 수치형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저희가 보통 X값들을 저희가 피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서 X나 X값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을 한다. 조작이라기보다는 조종을 한다. 뭐 이렇게 핸들링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목형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 이런 걸 나눌 수 있고 척도로 얘기하면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도에서 이런 네 가지 척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특징들을 알아봤고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명목형인지 수치형인지 이게 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냥 그대로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좀 조정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볼 내용은 우리 앞에서 봤던 모수, 그다음에 샘플 이런 데이터를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기술 통계라고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값들 보통 저희가 이거를 통계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계학에서 이 통계량을 구하는 기본 전제는 통계학에서 기본 전제는 뭐냐면 많은 데이터, 다량의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거를 하나의 대표값을 꼭 뽑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제가 100개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클래스의 키를 좀 조사를 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뭐 180도 있고 160도 있고 170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그 원본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고 이 집단에서 우리가 대표값을 뽑고자 합니다. 대표값. 하나의 작은 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개 혹은 2개 이런 적은 수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대표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고 이거의 그 대표값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평균이죠. 우리 평균은 뭐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평균하고 비슷한 것들이 뭐 중간값, 그다음에 뭐 최빈값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평균은 알다시피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걸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죠. 개수로. 그러면 저희가 이걸 평균값이라고 부르고 중간값은 우리가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있다. 그러면 뭐 180인 사람도 있고 170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쭉 160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등수를 매겨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쭉 등수를 매긴 다음에 100명이 있으면 1부터 100명이 있으면 50등. 딱 중간에 위치한 그 숫자를 갖다가 저희가 중간값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중간에 숫자한 게 이게 만약에 홀수면 조금 더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명이다. 그러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값, 요게 중간값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짝수일 수도 있습니다. 짝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명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2등, 3등, 4등.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170이고 얘는 180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중간값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2개 더해서 2로 나눈 2분의 170 더하기 180. 그래서 이게 중간값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등수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있는 몇 등이냐 이걸 가지고 중간값이라고 얘기하고, 최빈값은 이 100명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값, 180이 제일 많으면 180, 170이 제일 많으면 170. 일반적으로 완전히 분포가 고르면 평균이나 중간값이나 최빈값이나 같게 나옵니다. 보통은 같지 않죠? 보통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대표값 중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평균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중간값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통계학에서는 최빈값은 잘 모르겠고 평균값하고 중간값은 굉장히 많이 쓰죠. 어디서 많이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그 평균 연봉을 한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있고 저기 어디 뭐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충북, 충남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평균값으로 지역의 평균 연봉을 계산해 봤더니 어떤 동네 저기 시골에 있는 어떤 동네에 있는 여기가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가 제일 잘 사는 동네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는 다 평균 연봉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러는데 거기 어떤 굉장히 재벌 회장님이 별장을 짓고 사는데 거기 주소가 글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평균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200억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평균값이 확 올라가요. 평균값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값으로 씁니다. 중간값으로 쓰면 한 명이 200억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등수를 매기는 거니까 결국에는 크게 변하지 않고 그냥 한 칸 정도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중간값이죠. 평균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 여기였는데 200억 때문에 평균치가 확 올라갑니다. 굉장히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값보다는 중간값이 오히려 조금 더 이 값들을 이 그룹과 이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으로 평균값보다는 중간값이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경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중간값을 많이 쓰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값들이 대부분 여기에 다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큰 값들, 이걸 저희가 보통 우리 이상치라고 부릅니다. 아웃라이어, 이상치.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값들하고는 조금 다른 아이들, 이런 애들 저희가 이상치라고 부릅니다. 요거하고 비슷하게 나중에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전처리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막 측정을 했는데 모르는 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잘못 측정된 값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빠진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처럼 이상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이상치가 오류라서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값이라서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치하고 결측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걸 데이터 분석할 때 잘 처리를 해줘야 돼요. 보통 결측치는 아예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여기에 아예 데이터가 0도 아닙니다. 아예 없는 값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 NaN 뭐 이렇게 쓰는데 not a number 그래서 쓰는데 이 결측치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이상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상치를 그냥 두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이상치는 또 마음대로 뺄 수도 없어요. 실제로 이런 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먼저 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와 이상치, 보통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고 미싱 밸류라고 부르죠. 결측치와 이상치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아웃라이어에, 보통 우리가 중간값은 일반적으로 아웃라이어에 로버스트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표현이니까. 네. 이 중간값은 아웃라이어에 강건하다는 거죠. 아웃라이어가 많이 생겨도 특별히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값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값이 굉장히 익숙하긴 하지만 중간값도 대표값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대표값으로 많이 쓰는 게 이거는 이제 어떤 수치를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보죠. 분산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평균값을 뽑아봤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이 예를 들어서 50이었어요. 평균이 50이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해도 50이죠. 뭐 한 1에도 하나 있고, 뭐 99에도 하나 있고, 뭐 40에도 하나 있고, 60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똑같이 평균이 50이라도 다 뭐 49, 51, 뭐 48 여기에 데이터들이 다 몰려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대표값은 똑같이 50입니다. 그래서 대표값을 평균으로 50으로 잡았더니 이 A그룹과 B그룹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데 둘 다 똑같이 대표값을 50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분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거를 대표값으로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수치로, 대표값이라는 건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걸 표현하고자 해서 저희가 분산이라는 값을 도입했습니다. 자, 분산과 우리 표준편차라는 것도 볼 거예요. 표준편차 뒤에 분산과 표준편차는 거의 짝이니까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과 그래서 우리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입니다. 자, 보면 예를 들어서 분산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요 평균을 중심으로 여기에 차이가 있죠. 요 차이만큼을 이 데이터가 100개라면 이 차이의 합이 얼마나 되냐? 요걸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값이 크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이 값이 크다면. 근데 얘네들은 평균을 중심으로 요 차이가 요만큼이니까 다 더해봤자 숫자가 작겠죠. 그래서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다는 거고 분산이 작다는 거는 데이터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 평균을 중심으로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합입니다. 편차의 합을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결국 편차의 평균이죠. 그런데 편차를 그냥 더하게 되면 여기가 10,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죠. 10이고 마이너스 10이죠. 더하면 0이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편차를 그냥 더하지 않고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이거를 개수로 나눠주죠. 이게 분산이죠. 그러면 이거를 제곱하지 않고 절대값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제곱을 하지 않고 절대값을 취할 수 있는데 굳이 저희가 물론 이것도 우리가 통계량으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산을 많이 쓰는데 평균과 분산이 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산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가 똑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0을 중심으로 평균이 만약에 0이었다. 0을 계산하기 쉽게 0을 중심으로 어떤 데이터는 얘가 뭐 마이너스 1, 얘는 1, 다음에 얘는 뭐 2,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뭐 두 번째 그룹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더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10쯤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5개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제곱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상쇄되고 뭐 절대값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에 3, 6, 16쯤 되나요? 다 더하면 데이터가 16쯤 되죠. 그럼 똑같이 16을 만드는데 듬성듬성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들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16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3, 그다음에 3, 그러면 6, 또 3, 또 3, 또 3.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12에다가 4를 해야 되니까 2, 4하고
0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이렇게 다 더해도 그냥 더하면 다 16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곱하기해서 더하게 되면 얘는 4, 1, 4 이렇게 되고 얘는 100 이렇게 되죠. 얘는 3, 3은 9, 3, 3은 9, 0, 3, 3은 9, 3, 3은 9, 4, 4, 16 이렇게 돼요. 이거 다 더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보지 않더라도 얘가 숫자가 너무 커요. 숫자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평균을 구할 때 저희가 편차의 평균을 구할 때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슷하게 뭐 한 3쯤 떨어지고 3쯤 떨어지고 4쯤 떨어지고 4쯤 떨어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진 애들보다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 있고 하나가 퍽 떨어지는 거. 뭐죠?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이렇게 퍽 떨어지는 애들이 계산을 해보면 분산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똑같이 편차가 똑같더라도 이렇게 해보면 분산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산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분산은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얼마나 분산돼 있느냐, 퍼져 있느냐 이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분산의 의미를 조금 더 보면 어떻게 퍼져 있느냐도 담고 있어요. 어떻게 퍼져 있느냐. 똑같이 퍼져 있는 정도가 얼마나 이만큼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고 한 놈이 퍽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비슷비슷하게 조금 큰 값이라도 비슷비슷하게 퍼져 있는지 이런 값에 따라서 얘가 분산이 훨씬 커집니다. 얘가 분산이 좀 작고.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혹은 어떻게 퍼져 있느냐 이 두 가지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평균은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대표값이라고 한다면 분산은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대표값이고 분산은 얼마나 어떻게 퍼져 있는지 데이터가 나타내는 거죠. 오밀조밀하면 당연히 분산값이 작을 거고 멀리 퍼져 있으면 분산값이 클 거예요. 또는 비슷비슷하게 다들 비슷하게 퍼져 있으면 분산값이 작을 거고 하나 이렇게 퍼져 있고 하나가 멀리 하나가 큰 값이 있으면 아웃라이어가 큰 값이 있으면 분산을 확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분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짝으로 많이 쓸 때 평균을 쓰면 분산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을 쓰는 분산을 쓰는 경우가 많고 내가 만약에 중간값을 쓰면 여기를 제곱하지 않고 그냥 편차의 절대값을 취해서 평균을 구해서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간값 쓸 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그래도 그럴 것이 평균은 원래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값이고 분산도 아웃라이어에 영향을 받는 값이죠. 중간값은 아웃라이어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중간값은. 그러니까 얘도 편차의 제곱을 취하지 않고 절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해도 16, 이렇게 해도 16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하고 분산하고 짝이고 중간값하고 절대값의 그 평균 얘하고 짝이다. 이렇게 제곱을 취하면 평균하고 짝이고 절대값을 취하면 중간값하고 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평균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분산을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중간값을 쓴다면 제곱의 평균 말고 절대값의 평균 얘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평균과 분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우리 데이터 이렇게 있을 때 회기식 구할 때 데이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뭐 요 정도로 분포하는 데이터가 있고 어떤 데이터는 제가 선을 여기다가 바짝 끊는 거예요. 1번 선이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바짝 끊는 거예요. 그럼 얘가 1번 선이고 얘가 2번 선이에요. 어떤 게 우리는 요거 구하죠. 요 차이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죠. 요 차이.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1번 선 같은 경우에는 요 차이고 요 차이, 그다음에 요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점 4개가 요 값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2번 선 같은 경우에는 점 3개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근데 한 점만 굉장히 멀리 떨어진 점이 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하죠? 요 편차의 제곱을 구해서 우리가
에라가 얼마냐, 이 편차의 제곱의 합으로 에라가 얼마냐, 이거 구하죠. 코스트 펑션 구할 때 우리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럼 1번 선이 더 좋으냐 2번 선이 더 좋으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편차의 제곱이 작은 게 좋으니까 우리는 1번 선, 2번 선보다는 1번 선이 더 좋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번 선이 더 작게 나오니까. 왜? 1번 선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지만 다들 비슷하게 떨어져 있죠. 비슷하게. 근데 2번 선은 다 세 개는 비슷하지만 한 놈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한 놈이 너무 많이 떨어져. 이러면 편차의 제곱이 얘가 훨씬 2번 선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1번 선을 찾는 거죠. 1번 선을. 편차의 제곱이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의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림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점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세 개의 점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이 선이 더 좋은 선이냐 아니면 이 선이 더 좋은 선이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할 때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선이 좋죠. 이렇게 다 한쪽으로 가가지고 얘네들은 다 비슷한데 멀리 한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거 이 선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 중앙을 통과하는 선이 좋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선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편차의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면 얘가 전반적으로 점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숫자가 크더라도 평균적으로 다들 비슷하게 모여야 이 편차의 제곱을 합한 게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결국 1번 선을 찾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산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는 퍼진 정도도 얘기해주지만 어떻게 퍼져 있느냐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다들 오밀조밀하게 있는 것보다 좀 더 오밀조밀하게 있지만 한 놈이 크게 나오면 분산이 크게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그 에라의 오차의 그 합을 구할 때도 제곱을 해서 합을 구하게 되면 다들 이렇게 있고 한 놈이 큰 거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중앙을 통과하는 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우리 많이 쓰는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표준 편차는 이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수식이 이제 우리 수학이 좀 익숙하신가요? 네. 보시면 이런 서메이션 기호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되죠. x 값들을 n만큼 더해서 그냥 n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평균이고 분산은 보면 요 평균 네 값들 모든 값들에서 평균을 빼서 그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하고 n으로 나눈 게 분산이죠. 표준 편차를 보면 분산값에 그대로 루트만 취한 거예요. 분산값에 그대로 루트만 취한 겁니다. 이걸 표준 편차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유는 뭐냐면 원래 평균이라는 값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분산이라는 값도 스케일상 뭔가 평균하고 똑같이 나타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키를 쟀다. 그럼 180에 170에 뭐 160에 이런 정도의 스케일일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편차를 다 제곱을 해서 더해서 나누면 이거의 기본적으로 스케일 자체가 뭔가의 제곱의 형태로 나오겠죠. 숫자가 너무 커요. 원래 값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산에다가 우리가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원래 스케일하고 비슷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는 그런 의미로 써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같기 때문에 보통 굳이 루트를 안 씌우고 분산을 이용해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의미상으로 비교를 할 때는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를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노테이션을 좀 보면 여기서 우리는 평균을 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문자 뮤입니다. 보통 뮤라고 얘기하고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그리스 문자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여기서 루트 씌우면 시그마이기 때문에 분산을 따로 표현하지 않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면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기호니까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뮤,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고 요거는 모집단일 때 그래요. 모수일 때. 근데 우리는 표본에서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요 노테이션을 저희가 다르게 써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뮤, 시그마,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맞는데 모집단일 때만. 그리고 표본일 때는 보통 우리가 x바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s 제곱 이렇게, s 이렇게.
표본의 샘플의 평균, 샘플의 분산, 샘플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짝으로 뮤 X바, 다음에 시그마 제곱 S 제곱, 다음에 시그마 S, 보통 이렇게 짝이죠. 네. 이렇게 노테이션을 좀 다른 용어로 씁니다.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따로따로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모집단의 평균이냐, 샘플의 평균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여기 평균하고 뭐 척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분산 이런 측정값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